다른 분야가 만나거나 합쳐져서 큰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흔히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 예술 분야에서도 융합이나 퓨전, 콜라보라는 이름으로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는 무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오늘 황수경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은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두 분의 거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첼리스트 정명화 선생님, 명창 안숙선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그 한 분 모시기도 어려운 두 분을 저희가 사랑제에 오늘 이렇게 같이 모시니까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이 사랑제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꽉 찬 그런 아주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쩜 그렇게 피부도 더 좋아지시고 더 예뻐지셨어요. 진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막 소리인지 비결을 알지만. 막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어떠세요? 아니, 저보다도 네. 우리 선생님께서 훨씬 더 귀엽고 귀엽고 너무 이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리허설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귀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노래를 하시면 제가 거기서 장단 맞춰서 이렇게 튀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네네. 얌전히 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네. 개촌마을 음악축제, 클래식 축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두 거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지 우선 그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기요, 이 프로젝트가 네. 전문구 재단 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 두 사람이 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수.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개천리의 조그만 마을에 네. 학생들이 네. 그 오케스트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네. 그리고 또 저 남원에서는 또 그 부근에 전부 판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는 아주 관심, 워낙 역사가 있고 그렇죠.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을 그렇게 그 두 재단하고 네. 학교에서 그렇게 같이 섭외를 해서 일이 시작됐는데, 같이 하는 게 왜냐면 서로 저는 판소리를 너무 좋아했고요. 네. 또 첼로 소리를 너무 좋아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하다가 그게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야. 이게 방송 출연은 사실 무대 말고 이렇게 처음이죠, 토크쇼 같이 저희. 출연하신 적은 방송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큰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예.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정말 장르는 다르지만 제가 막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공통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10살 이전에 이미 그 천부적인 음악 재능으로 이제 정말 그 발굴의 실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또 가족분들이 다 이제 음악인들이 많으시고 네. 또 아울러서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 손주분들도 있으신 할머니. 선생님 할머니라고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 그전에는 싫어했는데요. 네. 요 근래에는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네. 우리 저희 정명화 선생님도 할머니라는 호칭은 진짜 안 어울리시는데. 그래서 아이들, 손주들인 데서 할머니라는 게 너무 정겹고 좋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물론 저도 처음에 할머니라는 걸 글쎄 할머니? 이랬는데 이제 자연스러워요. 아, 그러세요? 첼로와 이 판소리의 만남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워낙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 워낙에 두 분께서 이제 서로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협연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장르를 넓혔다고 할 만큼 자주 하는 그런 분들이시지만 그 첼리스트로서 판소리에 대해서 저는 워낙 어렸을 때 제가 명동 거기서 그 예술극장, 지금으로 보면 네네. 옛날엔 시공관이랬었어요. 예. 그 극장이 클래식 음악 모든 그러니까 뭐 전통 음악 뭐 전부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네. 하다못해 심포니, 오페라, 또 독주회, 뭐 발레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다 했었어요. 근데 그 길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기 구경 갔는데 네. 그래서 뭐 국악도 많이 듣고 네.
또 춘향전 뭐 하면은 가면 이제 한참 이제 동생이랑 둘이 같이 바이올린하는 정경화 동생 같이 구경을 가면은 한참 이제 우리나라 극단에서 하는 건요. 처음에 막 그러다 막 슬퍼서 막 울다가 맨 나중에 또 경산 안내하고 끝나요. 되게. 그런 극단에서 하는 게. 그리고 막 신나요. 그러면 이제 막 집에 와서 둘이 문 잠궈 놓고 둘이 막 그 재연을 하는 거예요. 공주 역할 무슨 뭐 시녀 역할 뭐 왕 역할 별거 다 하고. 그래서 그게 하도 그런 걸 들어버릇해 갖고 저는 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이렇게 흥이 있으셔갖고 뭐 노래 부르시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선생님 판소리 듣고선 너무 전 판소리가 일단 첼로 같이 그 소울 있는 딱 그런 데가 있는 데다가 저는 또 판소리 또 안 선생님 하시는 거 좋은 게 약간 이렇게 껄끄러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그런 거 좀 시원하면서도 껄끄러운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게 나오시면서도 약간 껄끄러워서 시원한 거. 거친 듯하면서 시원한 느낌. 우리도 첼로를 하면은 부드러운 소리도 내지만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약간 남성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저런 게 굉장히 판소리하고 첼로하고 잘 어울러져요. 근데도 첼로가 또 딴 악기에 비해서 더 뭐 검은 고 소리 무슨 소리 장단도 맞히는데도 좋고 또 노래 하는데도 판소리 하시는 것 같이 뽑아내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번에 곡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구나. 잘 어우러지고.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평소 워낙에 또 안수호 선생님은 뭐 재즈도 그렇고 우리 정명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클래식 뭐 모든 그 장르하고 접목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평소 이 첼로 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첼로를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느껴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갔는데요. 첼로라는 악기는 바이올린보다 큰 건데 어떤 바이올린은 늘 많이 들었지만 어떤 소리일까.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첼로가 우리 판소리의 구조, 판소리의 그런 방식하고 너무 좀 비슷하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쨍 하고 나가는 건 바이올린이라면 첼로는 정. 맞아요. 너무 묵직하고 그리고 또 잡아당길 때는 확 잡아당기고 그 잔잔하게 무겁게 그리고 넓게 포용하고 있는 그 음이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네네. 진짜 이렇게 묵직하게 확 이렇게 당겨주는 그 느낌이 약간 그야말로 판소리하고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래 제가 연주하면서 속으로 많이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웃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냥 첼로를 둥둥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건 배의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힘으로 한다고 다른 힘으로 하면 안 되지요. 배에 힘을 주시면서 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주어서 하려면 배에다 힘을 줘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면서 정말 그 음악의 깊이가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꼈지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임진희 교수, 예종 교수가 쓰셨는데 곡을 너무 아주 훌륭하게 잘 써주셨고 제가 부탁을 했을 때 강조한 거는 우리가 서양 악기가 국악이랑 만나니까 국악에 가깝게 해서 국악같이 하는 거는 내가 원치 않다. 그러니까 서양 걸 살리면서 국악하고 잘 아우러지는 그런 걸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너무 나왔어요. 그래서 첼로는 첼로대로의 그러니까 서양식의 그게 나오면서 잘 아우러지게. 그래서 하여간 우리 같이 위였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이 국악과 클래식이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국악적으로 동화돼 버린 것도 아니고 각기의 소리 구조를 살리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또 만나게 돼요.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 그 선생님께서 역시 연륜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음악을 이제 어디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첼로를 이렇게 내시나 그게 바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같이 하면서 역시 음악이 각자 인종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만국 공통어처럼 예,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느꼈죠. 모든 우리가 감정 표현 또 어떤 때는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기 넓은 기가 막힌 풍경에 가서 그걸 보는 것 같이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신나게 막 여행 다니는 것 같이 해야 되고 표현하는 건 다 똑같은데 우리가 저는 첼로 악기로 하는 거고 또 판소리 목소리도 뭐 우리 서양 그런 목소리 말고 또 동양적 그런 걸로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뭐 너무 오랫동안 그거를 너무 쭉 기가 막히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정말 나중에 가서는 다 더 잘 통해요. 서로 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거의 만나죠. 네. 두 분이 워낙에 이제 저는 이게 말씀 나누면서 놀라운 것이 워낙에 이제 음악을 또 오래 해오셨고 또 거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악기 소리를 재현해 주시는데도 육성으로 하시는데도 실제 악기 소리처럼 네. 그렇게 똑같이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서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나 진짜 개촌마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현장 분위기를 좀 담아왔어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해발 700m, 강원도 산골마을 개촌리.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클래식 거리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축제가 열리는 개촌초등학교에선 마을 어른들이 사물놀이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오늘 축제의 개막 공연은 세계 최초로 판소리와 첼로가 만나는 아주 특별한 무대다. 첼리스트 정명화와 명창 안숙선 두 예술거장이 호흡을 맞춰 세계의 사랑가를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축제야 우리나라의 봄. 일찍 나오셨네요. 진짜 처음 봬요. 개막 공연 준비로 한창인 이곳 개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근데 나 이게 웬일이야? 이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첼리스트 정명화가 클래식 마을과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안숙선 명창 또한 음악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꿈을 키우는 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예술 거장이기에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특별하다. 학생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본 공연 직전의 마지막 리허설. 그런데 명창 안숙선은 오늘의 공연이 걱정될 정도로 계속된 공연에 피로가 쌓인 상태다. 무대 위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두 사람. 리허설이 시작되고 두 예술거장이 조금씩 호흡을 맞춰간다. 판소리와 첼로의 묵직한 선율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진다. 한층 밝아진 명창 안숙선. 역시 그래도 이렇게 악기들이 다르고 그동안에 해온 습성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맞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서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다. 만국 통일원처럼. 네. 그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구나. 네. 컨디션은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소리 좀 하시니까. 또 막 나와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연주가들이 그래요. 아. 군악대가 입장하면서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다. 어느덧 해가 지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정명화, 안숙선 두 거장의 무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준영아 왜? 나도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이몽룡을 자처한 첼리스트 정명화의 연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이 무거워 어찌어서요. 서로의 호흡을 주고받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두 사람.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판소리와 첼로가 만나 들려준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모니. 여름밤 개천 마을에 울려 퍼진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다. 정말 이런 환상적인 궁합이 또 어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선곡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될까? 어떻게 그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를 하게 되신 건가요, 선생님? 그 사랑하면 모든 분들이 사랑에 너무 대해서는 좋죠. 너무 사랑. 좋아하고 다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가가 어떻게 했는가, 첫 곡이니만큼도 첫 곡이 너무 슬프다거나 첫 곡이 너무 또 이렇게 억세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사랑으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도 좋다고 하시고 네. 또 재단에서도 좋다고 해서 사랑가를 한 거죠. 네. 잠깐 우리 정명화 선생님께서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거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 네, 이몽룡 역할. 제가 뮤지컬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판소리 하실 때는 네.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다가 또 노래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거기서 춘향이 그 밭을 저보고 읽으래요. 대답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춘향아 그러면 저는 목소리가 좀 약간 얕은 건데 네 이래야 되니까 그걸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갖고 네 하고 읽어보니까 안 되다가 하다가 이왕 제가 하려면요 제가 반대로 거꾸로 할게요. 이몽룡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준영아 이래야지 목소리 맞는데 네 그래갖고 갑자기 우리가 바꿔서 대사의 강약 그리고 음향을 잘 분별하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근데 뮤였을 때더 한번 해보실 여기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준영아 오. 선생님,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앞으로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저는 이제 그 우연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연이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정명화 선생님 그 국악 음반, 접목된 음반을 내신 게 벌써 20년 전에 우리 정명화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네, 그런 제가 음반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한국 처음에 나와서 그렇게 시도를 했고 또 재작년에도 우리 대관령 음악제 평창 음악제 그 대금이랑 또 장구랑 같이 해서 하는 것도 해갖고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던 거고 제 몸속에 들어있던 거라서 같이 접목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악에 완전히 맞춰서 국악식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서양을 아주 살리면서 첼로의 특성을 살피면서 같이 아우러지게 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판소리와 첼로. 우리 저기 안 선생님께서도 뭐 제가 무대에서 또 자주 뵙기도 했지만 진짜 온갖 예술의 다양한 장르하고는 다 접목하는 무대를 너무 멋지게 소화를 하셔가지고 그러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선생님. 장르를 떠나서
이렇게 교류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클래식하고 같이 협연을 하게 되면 거기 오신 분들은 우리 판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아, 판소리가 저런 거구나. 가까이 들으면 누구든지 판소리가 좋다고 하지 싫어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를 좀 넓히고 오히려 제가 찾아가서 이제 아니면 이제 대중 또 그런 쪽에도 제가 이제 또 시도를 해보고 또 재즈 쪽도 해보고. 네. 근데 뭐 여러 번을 많이 한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렇게 네, 뭐 디지털 뭐 그래야 만나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대중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반응을 이렇게 보일까 하는 게 제가 호기심이었는데 기대였는데 다 좋다고 그래요. 네. 두 분 뵐 때마다 사실은 놀라운 것이 굉장히 그 데뷔하신 지가 우리 정 선생님께서는 세계 무대 데뷔가 이제는 한 반세기 가까이 오고 현의 인생으로는 그러니까 첼로 인생으로 한 61년.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9살에 데뷔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6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한 길을 걷고 계시고. 근데 여느 그냥 웬만한 젊은 연주자들보다도 훨씬 더 연주 무대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산삼 드세요? 저는 이건 있어요. 네. 연주를 하고 나면은 네. 다 피곤하냐 그러는데 연주를 하고 나면은 이게 몸에 이렇게 피순환이 하고 나면 다 피순환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연주하고 나면은 피곤한 것보다 에너지가 더 확실히 더 생겨요. 그렇지만 하고 나면 네, 그렇지만 제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무리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개천리에서 네. 이제 연주하는 날 아침에 리허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연주가 있으셨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전날 밤에 무리 안 하려고 그 전날 밤에 와서 잠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트래픽 그때 금요일인가 너무 많아갖고 굉장히 늦게 오셔갖고 너무 피곤하셔갖고 리허설 하시려고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이러고 계셨어요. 이러고 무대는 완전. 그리고 이제 살살 소리 몇만 내고 리허설 했어요. 내 무대 연주가는 그래요. 무대 딱 서시니까 완전히 피곤이 어디 갔냐. 막 폭발적인 에너지가 막 그러니까 뿜어나오죠. 그거는 여기 항상 우리 세이브돼 있어요. 소리가 그냥, 그게 네. 프로 확실히. 그리고 그 에너지는 또 따로 우리가 여기 항상 리저브가 돼 있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연습 때 소리소리 이렇게 베스트 다 하고 네. 또 그리고 진짜 무대 섰을 때 에너지가 이제 딸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정을 해야지 자, 욕심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잘 모르고 막 그냥 했는데요. 네. 이제는 좀 나이도 그렇고 아끼셔야죠. 그래서 이제 정말 무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건강 관리 하시는 건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건강 관리하는 건 다 누구나 다 느낀 거지만 못하지요. 그냥 모든 그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네. 예, 공연을 위해서는 너무 작은 것들은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들 버리고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이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뭐 시달린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목소리도 갈라지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운동 열심히 하고 걸으면서 산에 걸으면 제가 산에 가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산에 가서 걸으면서 네. 산을 가면은 큰 나무도 있고 아주 작은 나무도 있고 거기는 또 이제 뭐 동물들도 막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하고 아 이렇게 어울려서 산 아프다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시 또 나오면은 뭐 욕심도 생기고 그걸 자꾸 이제 누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요가도 좀 하고 뭐 음식도 좀 잘 챙겨 먹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예를 들어서 대자연에 나가서 꼭 매년 여름은 자연하고 같이 지내요. 지금 제가 사는데도 자연이 쳐다보고 사계절 바뀌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데서 살긴 하는데 자연이 주는 그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우리가 모든 그래서 말이
자연스럽게 하려는 게 자연같이 하려는 게 그건 자연이 그게 최고. 자연이죠. 네. 음악과 자연 왠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인 것 자연스러워야 돼, 같아요. 음악이 나오는 것도 네. 자연같이. 두 분의 모습을 보고 그 뒤를 쫓는 많은 정말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후학들도 있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정상에 서 계신 두 분이라 이 두 분은 사실 무대에 서는 게 어떤 느낌이실까? 예를 들어 무대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경험이 많으면 무대가 과연 편안할까? 아니면 항상 무대는 두려운 존재? 뭐 이런 의문을 사실 갖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두렵다기보다 무대에 나가려면 긴장을 하죠. 네. 긴장감이 있어야 그게 아주 100% 이게 다 표현을 할 수가 발현이 있어요. 네. 이게 너무 릴렉스해갖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무대에 나가려고 그러면 긴장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죠. 아, 설레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 잘못하다면 떨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로서야 뭐 최고로 떨어도 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네, 60여 년이 됐지만 그래도 설레임과 긴장감. 네, 선생님 어떠세요? 똑같이 무대 위에 서려면은 이제 떨리기도 하고 긴장감도 있는데 이렇게 무대에 서기 전에 설레임을 갖고 막 무대에서 해볼 만하다. 응?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같이 한번 선의의 싸움 그걸 하면서 어떻게 서로 무대 위에서 달라질까 네.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무대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긴장되고 무섭고 왜냐하면 그 무대를 통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는 제가 잘해야지 되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림하고 틀리게 한 번에 뱉어내야 돼요. 한 번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는 선생님들 아직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의 그 경험이지만 저는 이 무대에 섰을 때 가끔 객석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객석에. 그러니까 왜 반응이 없는 객석. 그럴 때는 굉장히 제가 준비했던 얘기도 다 못하고 들어가고 그러죠. 하고 싶었던 것도 다 못하고 들어가고 위축되고 근데 두 분의 거장께서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객석의 영향. 아무래도 무대마다 좀 청중들의, 틀리죠.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맞아요. 오는 무대가 있고 그런 건 확실히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무대의 그 전체적인 그거의 무대보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려고 그러는 걸 딱 꼽아서 가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부분은 전체를 탁 펼쳐보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1대1 저는 상태로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만 한 번만 오기를 원하면서 제가 느끼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에도 사람인 이상 영향을 받죠. 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연주하기 때문에 그래도 무대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클래식은 이제 음악을 쭉 두고 끝에 가서 이렇게 브라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음악은 중간중간 추임새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장 당혹스럽고 무대에서 이 무서움증을 느낄 때는 이렇게 소리할 때 어쩌다가 이렇게 관객들을 살펴보지요. 네. 그 눈들이 전부 시선이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럴 때가 가장 제가 이 관객들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때 제가 좀 제 스스로가 이 음악이 잘 안 된다 이럴 때 관객이 일어나서 뒤를 돌리고 하나가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일 때 이럴 때는 그 불씨를 살려 왜 나가셨나 저분이 소리 듣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셨나 왜일까 왜 이렇게 하면서 불씨를 살려야지 못 나가겠지 그럴 때는 아주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외국 공연 가니까 클래식처럼 그렇게 관람을 하세요.
우리가 소리를 하면은 여기서 한참 동안 딱 이제 소리가 이제 딱 끊어지면 그때 이제 이렇게 대사 아까 이 춘향아 하는 그 대사 나올 때 이제 그때쯤 소리가 끝나면은 그것이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요즘에도 그 휴가 갈 때 첼로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 제가 연주를 하는 이상 이게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보다 저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손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저 피부에 따라서 굉장히 야단스럽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는 이게 딱딱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살짝 딱딱해지기 때문에 며칠 쉬면 이게 완전히 부드럽게 돼서 돌아오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잡으려고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옛날만 해도 좀 악기에 슬쩍 갖고도 들어갔는데 요새는 항공권이 아주 한자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악기를 가서 빌리든지 또 제가 또 그 엘렉트릭 전자로 된 제 첼로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 몸은 없고 이렇게 형체만 있고 이건 똑같이 그래서 그거는 짐에다 붙여도 안 망가지고 짐에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갖고 다녀요. 연주 없을 때는. 제가 선생님 그 일정을 보니까 그 평창 그 대관령 국제음악제 그 예술감독 맡으신 이후부터는 그 일정이 거의 아이돌 스타보다 더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쁜 뭐 아내 또 엄마 할머니에 대해서 가족들은 가끔 불만은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뭐 다 이해해 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딴 엄마에 비해서 내가 연주된 곡을 쓴 애들이 엄마가 없을 적이 많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저는 제 경우에는 혼자 연습을 맨날 하니까 뭐 노래하는 사람 오페라 뭐 어디서 가고 그래서 저는 보통 집에서 맨날 혼자 연습을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항상 엄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준비해갖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해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연주 2주일이고 나가면은 저는 그 시절에는 물론 전화비도 비싸기도 했지만 전화를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엄마가 더 보고 싶을까 봐. 그래서 걔네들이 훈련이 돼서 제가 연주 나가면 엄마에 대한 걸 이렇게 꺼놓고 있더라고. 좀 약간 엄마는 이제 그때 내가 돌아오는 사람 내 거 그냥 하고 물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네들 기억에는 너무 재밌는 게 엄마는 항상 왜냐면 자기 친구 엄마 이러는 사람들은 학교 돌아오면 없대요. 엄마들이 맨날 없고 6시나 되어 오고 아이들은 4시에 오고 3시에 오는데 근데 걔네들 기억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대요.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장점만 보고 사는 거죠. 그 안 선생님께서는 뒤를 잇는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같이 국악인, 그러니까 검은고 연주를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따님께 한 그 어떤 말씀이 인터뷰에 이제 실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삶은 조금 이렇게 접어두라고 이렇게 말씀 맞나요, 선생님? 이게 그런 말을 한 일정 적이 반열에 오를 때까지 엄마 노릇을 좀 포기해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따님께서는 어떠세요? 좀 서운했겠죠. 제가 이제 한동안 30대, 40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아기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에게 아침에 그냥 맡겨두고 나가면 밤 늦게 들어오고 늘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연습을 안 하면 선생님도 연습을 좀 엄청스럽게 하시는데 연습을 안 하고서는 무대에 오를 수가 없다. 그런데 제 딸은 그 세 아이를 다 귀엽게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할 시간이 없죠. 검은 거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네가 연주가로서의 연습량을 네가 해내려면 엄마 노릇을 좀 당분간 그만해라. 엄마 노릇을 그만. 엄마 노릇 다 하고 애들에게 손이 가는 게 잔손이 가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 연주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난하고 정말 힘든 여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따님께서 사실은 이제 국악인이 되겠다고 하셨을 때 글쎄 엄마의 입장에서 적극 찬성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말리기도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습이 없이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절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이제 엄마로서의 또 애들을 보는 그런 일들, 그것들이 과연 제 딸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 만약에 딸 노릇을 엄마 노릇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면 그냥 그 길로 응? 대충 그냥 연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달려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여자로서 이렇게 애를 잘 사랑으로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덧없는 일은 아니다. 옛날에는 절대 음악을 하지, 나는 그건 엄마 노릇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조금은 애들을 잘 키워내고 또 옆에 집안 가가한테 그런데 신경 써서 큰 일을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맘대로 이제는 해라. 네가 선택할 문제지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두 분께서는 보니까 이제 후황 양성에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이렇게 후배들을 기르시고 또 챙기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뭐 국악을 공부하는, 지금 또 첼로를 공부하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후배들을 보면 예전과는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안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 거의 국악을 배우는 후학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어릴 적 할 때만 해도 이제 그 대를 이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를 통해서 나온 후학들이 정말 천재적인 소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것을 좀 시체 말로 밥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실 그 판소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뭐 밥 벌어먹고 사는 일하고 이게 견줄 게 아니다. 네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음악을 할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쭉 이어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커다란 말할 수 없는 보물을 간직한 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후회할 일이 절대 아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생각하니 그렇다. 그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도 이제 그 후배들, 저는 저희 때에 비해서 지금 하는 아이들이 많고, 어렸을 때 물론 그때에 비해서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잘하는 애들 숫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을 하면 이제 더 열심히, 어렸을 때는 뭐가 경쟁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건 좋은데, 이게 음악을 뭐 이겨서, 그러니까 그 콩쿠르도 저희도 내보내기도 하고 가서 심사도 하고, 그래서 콩쿠르 해서 뭐 그러니까 음악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순전히 콩쿠르 나가는 거는 그거 이김으로써 연주할 기회가 더 생겨서 자기가 계속 연주를 할 수 있는 그거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다 우리가 생긴 게 틀리듯이 다 틀려요, 특징. 그래서 서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많지만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사실 제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 거에 특별한 걸 찾아야지 자기가 예술인이 되는데, 그냥 잘해갖고 얘보다 내가 이기면 된다. 그건 아주 버려야 돼요. 배울 게 주위에 얼마든지 많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걸 만들어서 자기가 돼야 되고, 음악을 그리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을 자기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지겹게 많이만 그냥 해서 어떻게 이기는,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곡, 슈베르트 같은 곡 같은 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중에 알페지오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소나타는 제가 수십 년 그걸 해도 질증이 안 나는 이유가, 뭘 해도 그거 갖고 또 뭐를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음악이 재밌는 거지. 답이 딱 닫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하는 건 지루해요. 그 일생을 해도 또 할 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재밌고 그래야 하지 지겨워서 못해. 이 많은 연습을 맨날 수십 년을 한다는 거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저는 저대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굉장히 울림이 있고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게 요즘에는 사실 워낙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집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그러니까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완벽한 답이라는 건 예술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태도에서.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보면 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저도 학생들 이렇게 오면은 아이가 태도가 좋은 애들은 길게 가요. 근데 그냥 이기기만 하려는 애들은 어떤 정도 가면 그 이상 안 적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소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뭐 콩쿨 나가고 싶어 하고 뭐 대회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클래식이나 우리 국악이나 사람들이 빨리 어필하고 싶고 이런 것은 똑같은데 더더군다나 이 판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진도아리랑 한마디 허듯이 이렇게 가볍게 하고 오면 되는 걸로 아는데 판소리는 그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변화가 많은데 이제 그걸 좀 어느 정도 깨달아야 나가서 서야 된다. 관객 앞에서 아 쟤는 지금 나이에 저 정도면 나중에 한 30, 40대에서는 어떤 소리를 할 것이다. 관객이 이렇게 하고 봐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네 소리가 지금 막 좋아서 얼치고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후진들에게는 그게 너무 또 잡아 당겨도 안 되고 또 풀어놔도 안 되고 이거 심리학자가 돼야 돼요 또. 심리학자. 네, 그래서 어떨 때는 후학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할 때 내 선생님이 의사냐? 네 잘못된 점들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병이 낫기를 바라느냐? 그러죠. 아니, 전 선생님 그 지난번에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소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누가 여쭤봤더니 가을, 계절로는 가을쯤이라고 이제 겨울에 아직 못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 아이고 아직 멀었죠. 항상 해보면은 아우 이거 아닌데 이 비어있는 것들이 자꾸 제 귀에 들어오죠. 소리를 들어보면 비어있고 더 올라가서 찔러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안화시켜준 것은 역시 연습을 많이 하고 어느 날 소리를 하면은 귀에 좀 싹 귀에 들어오는데요. 연습 안 하고 하는 소리는 귀에서 먼저 싫다고 해요. 제 귀에서 먼저. 선생님 너무 가슴 저리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세요. 말씀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 저는 너무 절실하니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양하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자기 첼로 소리만 자꾸 듣지 말고 뭐 피아노 소리 뭐 여러 가지 뭐 관악 뭐 판소리 소리를 하여간 물소리 시냇 물소리 뭐 천둥 소리 하여간 소리를 많이 알아야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여간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 소리가 멋대구리가 없이 귀로 쏙쏙 안 들어오면은 안 되겠다. 다시 봄으로 돌아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귀가 거부한다는 얘기는 봄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두 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 시청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들으라는 얘기 같아서 이렇게 아니 저희가 정말 여쭙고 싶은 건 많지만 일단 프로그램 시간이 제한되는 게 저로서 또 굉장히 아쉽고 좀 속상한 마음도 드는 오늘인데요. 그 어떠세요? 앞으로 또 일정이 많이 잡혀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공연 계획이나 뭐 올해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올해 또 잡혀 있는 일정들이 많으시죠? 앞으로는 뭐 연주는 훨씬 줄여요. 완전히 줄이고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그냥 풀로 했는데 작년부터 좀 줄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연주도 연주지만 우선 위해서 뭘 내가 좀 할 수가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는 하여간 조금씩 더 너무 그동안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선생님의 저희 또 한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저를 또 위해 주셨고 또 저희 정말 부모님 형제들도 같이 음악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줄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동이에요, 선생님. 그 말씀. 정말이에요. 선생님 어떤 계획? 네,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제 시간들을 음악 하는 데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그렇지 않는 일에 쓸데없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소리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어떤 축제에 또 저도 축제 위원장을 맡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는 우리 음악하는 쪽에 이 환경을 넓혀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돼 우리 항상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고민할 것을 음악 쪽에도 고민하고 공부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공부 합니다. 더 하신다 그러잖아요 자꾸. 저희는 항상 그래요. 그게 제일 즐겁게 만들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왜 두 분이 거장으로 불리시고 명창으로 불리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너무나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한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신 게 아마 많은 분들께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진한 울림으로 저는 가슴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기를 저희는 항상 바라고 있겠고 또 좋은 무대에서 늘 빛나는 모습으로 계시려면 건강 잘 지키셔야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 네. 건강하셔서 두 분 또 첼로하고 두 분 다 소리하고 건강하셔야 만나고 또 되죠. 이제 우리 또 만나야죠. 그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저 전국 좀 투어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저희 한번 해봅시다. 네, 에너지 내셔가지고 투어도 하시고 또 하여튼 좋은 빛나는 무대 소식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에서 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마스터 클래스 외국 예, 맞아요. 하고 이쯤에 하루 종일 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학생들이 전부 하나씩 곡을 해갖고 뽑아줘. 예, 준영아. 네. 사랑이 이빈의 사랑이라 야. 칠십이죠, 70.